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9회차 강의입니다. 그 통정허위 표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그리고 사기강박, 이 의사 표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통정허위 표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일반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은닉행위라고 하는 은닉행위는 왜 유효를 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로 하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 범위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시험이나 이런 것도 결국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묻든지, 은닉행위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해서 사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통정허위 표시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을 좀 들여서 한번 이게 좀 다른 이런 질문이나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면 제3자 보호에 대한 얘기를 진리하는 게 많은데, 특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뒷부분 한 30분은 제3자 보호를 인정되는 경우 한 10가지, 인정 안 되는 경우 6가지 이렇게 해서 쭉 사례로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하고 은닉행위와 이제 비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이 출발로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이게 108조에 민법 108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108조 여러분들 이게 조문이 있으면 늘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따라서 읽고 보고 뭐 이러는 게 좋습니다. 108조 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8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문제 출발부터 보고 요건, 효과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렇게 간다고 늘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이게 일본 표현입니다. 통정이라는 것은. 통정이란 건 우리가 정을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합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모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통정은 통할 통자의 정정자거든요. 통할 통자의 정정자. 뭐 정을 통한다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왜 저 통정이라 그랬을까?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모한다, 합의한다 이런 내용을 통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한 법률 행위, 상대방과 뭐가 이게 합의해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해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라는 걸 알고서 서로 간에 합의했으면 이게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개념은 상대방과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무효로 한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여기서 요건은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을 때 의사표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이제 통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모를 한다 이 말이죠. 공모, 합의.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뭔가 매매를 계약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잠깐 이해를 해보시면 사례를 가지고 민사법은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X라는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봐요. 우리 통상적으로 있는 이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가격을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게 많죠. 실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거예요. 10억짜리를 사는데 서로 간에 합의해가지고 5만 계약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은 장점이 10억에 파는 사람은 5억에 팔면 매도인의 장점은 뭐예요? 10억에 5억을 파니까 양도소득세가 우선 줄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은 장점이 뭐예요?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 되는데 살 때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뒤에 10억인데 현금은 뭐 한 10억짜리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이거를 7억은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7억은 표시를 해서 주고 3억은 이제 백으로 10억짜리 부동산 토지를 이렇게 만약에 X 아파트를 사는데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표시는 7억을 해놓고 3억은 뒷돈으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그래서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왜? 10억인데 표시를 7억으로 하니까 다운을 써서 계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계약 자체가 정통적인 이 대부분의 이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서로가 자 산다 판다는 의사 표시가 있고 이 표의자를 파는 사람은 자기가 10억에 파는데 표시는 7억만 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자기는 알고서 팔고 상대방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이게 다시 병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제3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큰 줄거리는 두 사람의 문제, 두 사람이 세 사람의 문제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사례를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게 부자 간의 증여의 의사인데 실질적으로 형식은 이제 매매만을 한 거예요. 실질은 정려인데 실질은 정려 계약을 이렇게 돈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싶어요. 상속으로. 그냥 어떻게 상속으로 넘겨주기 전에 살아서 넘기는 걸 정려라고 하잖아요. 살아서 이 공짜로 넘겨주는데 이 정려세가 세니까 정려세를 낮추려고 형식은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려라고 실질을 하고 하는데 형식은 이렇게 매매를 형식을 이렇게 빌어 놓은 이 자체에서 여기 정려해는 이게 실제로 숨어져 있는 행위라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자, 뒤에 은닉이라는 건 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픈되는 행위, 이게 실질 행위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매매로 이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 예? 그랬을 때 이제 자, 첫 번째 은닉 행위와 비교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여기서 두 번째 점에서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이건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 자,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닉 행위는 유효하고 지금 통정허위 표시 이거를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내지는 가장행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표현을 쉽게 약식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 통정허위 표시를 가장행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가장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숨겨놓은 행위는 은닉 행위는 정려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정려가 유효하다는 얘기고 통정허위 표시 이 자체는 원칙은 무효인 거예요. 당사자 간의 무효인데 다만 자 은닉 행위를 왜 유효를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제3자에 대한 행위도 그냥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맥락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갑과 을이 매매가 아니고 정려라는 행위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뒤에 숨은 행위가 정려가 이렇게 있을 때 갑과 을의 정려 계약은 그냥 유효해지고 병이 선이든 악이든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제3자인 이 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사례에 있어서 아니 그냥 알고 보면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려라는 개념의 포인트 둬서 정려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당사자 체결됐을 걸 전제로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정려 행위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원칙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악의는 보호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니까 악의의 제3자를 보호 안 하니까 이 악의의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3자가. 여기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왜? 기본적으로 갑을 간의 은닉 행위가 유효하니까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이게 은닉 행위적인 관점이고 통정의 표시적인 관점에서 정려가 아니고 매매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통정의 표시로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를 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악의 경우는 보호가 안 되니까 무효가 돼버린다. 이런 것으로 차이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은닉행위의 기본 틀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통정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라고 하는 거고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차이점은 숨은 행위냐 드러난 행위냐의 문제고 당사자 간 행위 합치가 왜 여기서는 정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딱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러나 있는 건 매매를 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나중에 되는데 개념적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정렬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우선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피의자가 알고 있고 상대방과 통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례는 통모라는 개념을 지금 이게 허위 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걸 좀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 인정 안 되는 경우를 사례를 가지고 이제 쭉 이런 경우 통정허위 표시에 통모가 있다, 지금 없다 이렇게 한 게 지금 여기 이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효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쟁점은 자 첫 번째는 허위 표시하고 은닉 행위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돼서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1.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일반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에 대한 얘기가 108조에서 말하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 이렇게 세 가지고 기본적인 효과는 당사자 간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인 경우 보호를 한다. 선의인 경우 선의의
선인 경우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걸 어떻게 해석론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 민법은 가장 큰 출발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판택된 책이고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가장 법의 해석의 일반 출발은 법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문은 입법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선의의 제3자가 그리고 여기서 제3자가 누군지 선의가 뭔지 대항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우선 당사자 간의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선의 제3자 선의로 보호되는 제3자냐 제3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되게 판례가 쫙 나뉘어져 있으니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요건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걸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뭐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통정의 표시에 대한 큰 전체 틀입니다. 민법은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나무를 보되 다시 그 기본 틀을 이해해야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부자 간의 매매 계약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계약서를 써줘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거는 짜고서 서로 하고 있다. 그냥 정려해 줄 것을 대신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이게 부부 간의 정려, 부부 간의 매매 계약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서로 이렇게 통정한 것으로 본다. 허위 의사표시로 본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고용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사례가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를 우리가 107조 1항 단서 비진리 표시로 본 게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정도 단위되면 그냥 계약을 종료시키고 바로 또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이거는 통정의 표시로 안 가고 뭐로 갔냐면 그냥 비진리 표시 107조로 갔다는 거예요. 결과로는 차이가 없어요. 비진리 표시라는 것은 107조 1항을 한번 보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 피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비진위 표시를 해도 유효한데 다만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란다. 피의자가 진위 아닌 사실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하는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단순히 안 것은 비진위 표시고 통정에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통정의 표시인데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우는 상대방이 퇴직 의사로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결과로 무효예요. 근데 또 다른 판례 하나는 이게 특정한 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만 계약을 이렇게 하고 계약을 다시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례에서는 이 경우는 그냥 바로 서로가 통정한 것이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108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비진위 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다. 이게 무효고 통정한 허위 표시다. 그러면 무효고. 그러면 상대방이 무효인 거를 상대방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하는 거 있다는 걸 내가 알은 거, 안 거냐, 서로 합의한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엔 그 정도의 차이로 107조로 가느냐, 108조로 가느냐 해서 다 무효로 간다는 거예요. 특정한 업무에 단기간 종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고용주, 사장도 이 내용을 서로 단순히 안 게 아니고 서로 짜고 했다 이래 보는 거고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사장은 모른 척 하지만 내용은 자기가 이렇게 비진위 표시로 하고 상대방도 사장도 그런 내용을 다 짜고서 사실 짜고 한 거나 알고 한 거나 내용은 맥락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사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실제 전세권을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어떤 거를 이렇게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 계약의 실체가 없는 돈을 예를 들면 돈을 허위로 돈을 내가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상태인데 1억 원을 돈을 채무를 만약에 받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담보를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전세를 가서 살고 있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전세권 등기를 딱 해줬다.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1억 원의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고 받을 권리밖에 없는데 전세권 등기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짜고서 그냥 가짜로 만들어 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는 통정의 표시로 전세 실체가 사용수익에서 집에 가서 살지도 않으면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연장선이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가서 살아야 확정일자 대항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냥 이게 대항력이 생겨서 순위가 저당권처럼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가서 살지도 않는데 임차권 등기를 딱 순위에 서서 확정일자를 받아 놔서 이런 절차를 거쳐놨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그냥 돈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가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공은 서로 간에 짜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간 것이 하나의 판례인 거고 지금 인정 안 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인정 안 한 거 등기 필증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렇게 했는데 매도인이 내가 이렇게 등기 필증을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해서 넘기면서 상대방한테 등기 필증을 주어 버렸다 이러면 매매로서 상대방이 넘어간 거예요. 등기 필증을 내가 안 파는 거다. 이건 내가 매매 계약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허위 표시다.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잖아요. 등기 필증을 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은 아니 이게 가공으로 해가지고 허위 표시로 한 거지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허위 표시로 무효를 주장하는데 을은 뭔 소리냐 나는 정상적으로 샀는데 왜? 내가 등기 필증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등기 권리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지 그거는 가공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명의 신탁을 하는데 명의 수탁자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는데 뭔가 매매 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청구권 보전이라는 것은 매매를 추후에 한다는 매매 예약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본계약을 한다는 걸 보호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명의 수탁자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만약에 이렇게 명의 신탁자에게 해놨다 이러면 이 실제 관계는 그냥 명의 신탁자와 매매 예약이 있든 없든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와 이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가 했다면 이 경우는 실체 관계가 부합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통정해서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걸 서로가 의사가 합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걸 짜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이 경우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허위 채무 부담. 허위 채무를 이렇게 부담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책임을 져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채무를 진다, 이렇게 진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 채무를 이 사람이 허위로 지겠다는 거지 진짜로 지겠지 잘 몰라요. 특별한 경우 없으면 내가 누군가의 채무를 내가 진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건 내가 채무를 진다는 의사 표시인데 문제는 이게 채권자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서 채권자가 양해를 한 경우는 통정의 표시 다 되고 양해를 안 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 채무 부담을 한다는 건 통정의 표시가 원칙적으로 아닌데 채권자가 이제 양해를 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시 통정의 표시로 서로 짜고서 채권자가 허위 채무 부담한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같이 통정의 표시가 된다는 거고 채권자가 양해도 안 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위 채무 부담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이런 사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효과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먼저 일반론을 해놓고 삼자냐 아니냐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제 오늘의 또 후반부 강의 내용입니다. 자, 허위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무효로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상대적 무효의 개념인 거예요. 절대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 할 때 그 경우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일 때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무효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나중에 추인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효인 경우는 추인을 아예 해도 추인의 효력을 인정 안 하는데 여기서는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을 해서 그러면 이 행위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민법대로. 추인을 행위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내가 통정허위 표시를 자체가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서 이제 오케이를 한다. 그러면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걸 본다. 이게 추인했을 때의 효과고 기존의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일 때는 새로 추인 행위 자체를 해도 법률 행위로 인정을 아예 안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이게 그냥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개념은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이게 거래 안전을 도모한 거예요. 우리의 법률 행위가 가만 보면 두 양 당사자의 이해가 충돌해요. 어떤 당사자의 의사가 진위를 쫓아서 당사자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래를 하는 제3자, 거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게 있어요. 양자의 이익이 충돌하죠. 진실로 이게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가 돼버리면 제3자한테 아예 보호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당사자의 진위를 쫓는 거예요. 103조, 104조에 있어서 선의 제3자를 보호 안 하는 건 당사자의 의사를 쫓아서 실질적으로 거래 안전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등장하는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하고 거래 안전이란 걸 양자를 절충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오 나음에 할 때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표시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거래 안전이고 의사주의가 결국엔 당사자의 진위를 쫓는 건데 여기 거래 안전을 하는 건 표시주의적 관점에서 제3자를 거래를 안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선의인 경우 제3자를 따진다. 민법이 보면 어떤 경우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냥 단순히 선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선의 이렇게 하면 무과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선의 잘 몰랐다. 잘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과실 잘 모르는 데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도모하려면 선의인 경우하고 무과실까지 엮는 경우를 더하면 선의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제3자에게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는 것까지 요구하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3자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모르기만 하면 보호한다. 이러면 그 범위를 그나마 넓혀주는 거예요. 왜? 허위 표시를 한 그 경우에 거래 안전을 도모해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넓으니까 여기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은 무과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우선 출발 지점이고.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대항이라는 것은 주장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 제3자는 무효를 주장 못하면 유효를 주장한다는 이런 얘기죠. 제3자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무효 주장을 못하고 제3자는 유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사례로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갑을병 요 사례를 가지고 좀 봐봐요. 사례 갑을병 제3자를 이렇게 이 효과를 이해하려면 이걸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의 효과하고 제3자의 효과의 기본 틀. 자, 갑을간 병을 놔놓고 허위 표시를 해서 여기 허위 표시를 얘를 했다고 봐요. 매매가 가장행위였다. 허위로 이제 다운계약서를 썼다. 쉽게.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썼을 때 갑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갑을 간의 문제가 있고, 갑을 병이 있어 셋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병이 이제 선인 경우, 여기서 병이 이제 악인 경우,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사고를 하는 틀은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리시죠. 상황에 대해서 둘이 먼저 이해를 해보고, 둘이가 이해된 그 범위에서 하나를 더 넣어서 셋을 이해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대개 선이 악의로 나뉘거나 선이 무과실로 더 하나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예요. 그럼 자, 갑을 간에 있어서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무효라는 거예요. 왜? 108조의 본문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럼 무효가 이제 108조에서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의 효과에 관해서 정해놓은 것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우리가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점유할 때 부당이득 반환을 다시 한번 설명을 쫙 다 드릴 텐데, 법률상 원인은 741조.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뭐 얻었으면 그거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고 주었으면 돌려받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법률상. 이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갑을 간에 이런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뭘 줬느냐에 따라서 갑은 아직 갑의 의무는 뭐냐면 등기를 이전해주고 이 아파트 같은 열세를 넘겨줘야 될 점유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을의 입장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이 소유권에 필요한 소유권의 이전 의무. 그런데 지금 매수인은 통상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미리 준 상태에서 감아보니까 이게 통정허위 표시다. 이랬을 때 계약금을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없이 끝나는 거고 무효로. 계약금을 줬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고, 이 연장선이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연장선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103조, 104조 이런 내용하고 이 내용을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 무효, 103조, 104조 강행법규 절대적 무효. 지금 통정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 상대적인 무효.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비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차고 사기강복도 마찬가지인데 부당이득 반환의 741조가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냐,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 또는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갑의 불법 원인, 갑의 주고받은 내용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불법 원인,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게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된 경우라면 을이 갑에게 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느냐? 안 적용된다는 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갑을 간의 이야기고, 세 번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는 있어요. 갑은 누가 여전히 소유권이?
갑을 간에서 매매 계약은 소유권자로서 이권에는 갑에게 여전히 귀속을 해요. 통장거의 표시가 무효가 되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되니까 갑의 기초에서 을에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갑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고, 지금 갑을병 셋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 계약을 가장행위를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 병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또 팔아버렸는데, 병이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건 선이잖아요. 문제되는 거. 병이 악이면 돌려받아서 빠꾸를 어떤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면 뭐예요? 병이 선인 경우에서는 병의 지위가 우선 문제될 거 아니에요? 병의 지위는 선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처음에 유효하게 병의 지위는 소유권을 일단은 취득을 하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린 지금 갑에게 무슨 책임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을 간 병이 지금 병은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은 끝나버렸잖아요. 나는 소유권 돈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뭐 끼어들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필요 없는데, 문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이렇게 넘겨버렸으니까 을에게 갑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갑은 을에게 이 경우를 못 넘겨주니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인데 나중에 이게 748조를 보면 이게 나중에 되게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조금만 봐요. 우리가 점유권에서 어려운 부분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이걸 조금 이해해서 나중에 점유권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점유자 이런 겁니다. 갑을이 을이 관계에서 회복자, 이거를 법률상 이제 공권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돌려받는 권한, 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복을 받는. 그랬을 때 갑이 소유자예요. 출발은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갑을이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했어요. 전세가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딱 만료하는 순간에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해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갑을간에는 을은 임대물을 목적한 아파트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이거의 출발이에요. 주소는. 그러니까 점유자, 을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본권자, 소유자,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논의가 결국엔 법이 201조에서 203조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는, 이렇게 되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누가 과실을 수취하느냐, 그리고 멸실을 했을 때 손해배상, 멸실을 훼손 시 누가 손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이 경우 점유자가 비용을 들였을 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201조, 202조, 2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아파트를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돌려줘 버리면 간단한데 안 돌려주고 있을 때 이 경우 아파트 사용 수익, 아파트 사용 이익은 어떻게 할까? 아파트가 지금 하다가 뭐가 멸실훼손이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파트를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 하는 논의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이 경우에 대부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을 때를 전제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748조 700 여기 48조 이하에서는 또 다른 문제, 병이 아기를 낳는 거. 지금 748조 이하에서는 자 이렇게 주장을 해놨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748조. 자, 741조부터 잠깐 읽어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을 때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747조 748조에 있어서 자 747조 수익자가 원물 반환한 경우와 가액 반환 전덕자의 책임. 이래서 747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해놓고 748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은 안 돼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자, 747조, 748조, 747조, 748조. 이게 747조, 747조. 747조는 자, 747조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748조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에서 반환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이거는 가액 반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선의 악의로 나누어서 선의 수익자, 악의 수익자라서 748조는 범위를 정해놨는데 자, 이 경우 이제 부당한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에서 이게 결국에는 부당이득의 반환하는 범위를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한 경우는 이렇게 점유를 안 한 경우는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체계를 뭔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했을 때 반환해야 되는데 원물이 있는 상태, 원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201조, 203조로 가서 과실수치를 하고 비용을 상환하고 멸시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갑을 관계는 그게 결국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점유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본권을 가진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하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는 이렇게 201조, 203조에서 하고 점유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은 원물을 가액을 반환해야 되고 가액 반환할 때는 선이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악이면 받은 이익을 반환하고 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구조로 이렇게 간 거고 요 내용을 다시 이게 이제 민법의 무효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고 사기 강박 다음에 하면 바로 무효의 효과로 넘어가는데 무효의 효과에 있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다시 여기 병이 이제 아까 말한 부당이득 반환에서 747조, 748조에서 원물 반환을 못하는 201조, 203조로 안 오고 747조, 748조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아파트는 갑에게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못 돌려주는 거니까 원물 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으로 배상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이 취지는 결국에 747조, 748조로 연결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고 또 하나는 을이 팔아버렸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을이 병하게 이게 이 사람한테 선의자에게 팔아버려서 못 줄여준 이 상황에 대해서 을에게 고의 과실에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750조에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책임을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 추위는 잠깐 지우고. 지금 병이 선인 경우, 병이 악인 경우. 이게 좀 어렵습니다. 103조. 우리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이해랑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두 개를 딱 믹스해 놓고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일 때 어떻게 하고 하는 논리가 이게 채권 물건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있는 거죠. 자, 병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병의 지위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못 해요. 병이 악이니까 제3자 보호를 못 하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108조 단서에 있어서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러면 갑을 간 내지는 갑병 간에 갑은 병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돌려받아 소유권을 아파트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효 확인에서 할 수 있는 것. 크게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갑이 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네가 넘어가 있는 이 자체가 소유권에서 볼 때는 네가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무효 확인이 무효다. 소유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했었던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가 된다고요.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할 때 채권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이런 논리가 있었던데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효에 기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소유권 반환. 여기서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말소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가지고 채권자 말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사회행위 이렇게 빼돌리는 것 자체가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어린 병한테 넘긴 이 자체가 사회행위라는 거예요. 사회행위, 사기로 빼돌렸으니까 취소를 한다. 요렇게 이 세 가지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참고로 하나 더 이해해야 되는 게 네 번째가 직접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직접 을하고 갑을 관계에 대해서 직접 말소는 못 하고 대신하거나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주장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거래관계는 없는 거예요. 거래관계는 이게 허물어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봐요. 이게 통정허위 표시 자체에서 지금, 뭐, 은닉행위냐 아니냐, 저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출발한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통정허위 표시에서 효과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효과는 제 당사자 간의 무효고 선의의 제3자한테 보호 못 받는,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 갑을 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가 103조 위반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그 논의를 딱 두 개를 대비하면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틀이 이렇게 딱 이해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제3자에 대해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뭐 빠른 시간 내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